한국의 한 유명 레스토랑 주방에서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인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중국 요리를 베낀 음식인데 왜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남성은 이탈리아 여성의 말에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일마가리오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프란체스카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왜 늦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냐고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한 요리사이셨거든요. 다들 사춘기 나이 정도가 되면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왠지 모르게 따라 하기가 싫어지고 반항적일 때가 말이에요. 당연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게 정말 재밌었고 다양한 음식들도 스스로 만들어봤죠. 하지만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요리를 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을 키웠어요. 그렇게 가수에 대해 열망을 키우는 순간 제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저희 가족들에게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자주 만들어주셨죠. 몸이 쇠약하시기 전에도 항상 파스타를 만들어주시면서 나중에 꼭 제가 만든 파스타나 피자들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제 상상보다는 빨리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사랑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방황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수의 꿈을 접고 셰프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꼭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셰프의 길은 처음부터 쉬운 게 하나 없었어요. 당연히 저는 설거지부터 시작하여 밑바닥부터 기본기를 닦았습니다. 18시간 이상을 계속 서 있으니 다리는 퉁퉁 붓게 되고 모두가 퇴근한 시간대에 몰래 주방에 남아서 남은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보곤 했죠.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요리를 즐기고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걸 시도해보고 연구해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꼼꼼하게 식재료들의 신선도를 살피는 방법들도 꾸준하게 공부했죠. 집에서 혼자 있는 엄마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만든 요리들을 선보이면서 피드백을 받았죠. 나중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파스타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결국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제가 메인 셰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쉐린의 인정을 받은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의 매장에도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유럽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졌어요. 이탈리아의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요리는 아시안식으로 맞춰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맛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 동료 셰프들에게 어떻게 아시안 음식을 배우는 게 좋냐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중 동료 한 분이 아시아 음식은 중국이 원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대로 배울 거면 중국에 며칠 머무르면서 음식을 배워보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했죠.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보았고 각 음식점들의 전화나 메일을 돌리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레스토랑 한 군데에서 저를 받아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짐을 싸서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겪을 어려움을 모른 채 저는 아시아 음식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났었죠. 제가 예약한 비행기는 중국 여행사였는데 생각보다 승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승무원의 기본 서비스는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인데 중국 승무원들은 차갑기만 하고 따뜻함이란 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아시아 나라였는데 뭔가 기분이 급다운되는 느낌이었죠. 중국에 도착해서 하루는 자유여행을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했죠. 제가 생각한 중국은 빌딩도 많고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나라라고 느꼈는데 생각 외로 도시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내 지역은 화려한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에서 배웠던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유한 나라이고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컸는데 정작 중국에 와서 몸으로 느낀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았고 중간중간 쓰레기도 많이 있어 거리 자체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인상이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게 중요한 건 중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우고 이탈리아에 가져가 제 매장을 키울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요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요리 레시피들도 중국 요리사들에게 전수하려고 했죠.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선 죽을 만큼 노력을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 죽기 살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다음날 소개받은 레스토랑을 찾아가 메인 셰프에게 인사를 드렸고 주방에 들어가 다른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조금씩 일을 배웠습니다. 긴 시간을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대한 집중을 하여 많이 아시아 요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몸으로 익혀 돌아갈 생각이었죠. 저도 중간중간 중국인 요리사들에게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특히 제가 주력으로 하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나더니 자기들도 저에게 알려줄 레시피가 있다면서 빨갛게 양념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 입 맛보았는데 아주 매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파오차이라는 음식이라면서 자기네들의 고유 전통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한 게 계속 입에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음식은 소고기를 미리 만들어둔 간장 양념에 절여서 구워 먹는 음식을 소개해줬어요. 달달한 맛이 있었는데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중국 음식이지만 중국인들이 음식 본연의 맛을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음식은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짜고 간이 세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도하게 소금을 넣는 음식도 있었고 설탕도 유럽 음식들의 몇 배가 더 들어가 정말 당뇨병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죠. 잘못 먹다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심각한 건 음식의 간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위생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보통 유럽들의 음식점에서는 홀로 나간 반찬이나 음식들은 재활용하지 않고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립니다. 그 음식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이고 만약 잘못 먹으면 탈이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음식에서는 위생 문제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탈리아였다면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홀에서 남은 반찬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게 빈번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거나 직원들이 가져와서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멘탈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저에게 텃세를 부리는 중국인 웨이 때문이었어요. 처음 본 날부터 인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수라고 된 것처럼 주방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비를 저한테 시켰죠. 저도 엄연히 이탈리에서 요리를 어느 정도 배우고 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웨이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서로의 멱살까지 잡고 싸운 적이 있었죠. 다른 중국인 동료들에게 중국 음식을 배워 제가 직접 만들어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엄청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죠. 하지만 웨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을 한번 맛보고는 알 수 없는 중국어로 동료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하더니 제 눈앞에서 요리들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고요. 순간 저는 화가 엄청나게 나서 바로 웨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웨이도 제 멱살을 잡기 시작했고 서로 몸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죠. 급하게 동료들이 달려와 저의 둘을 떼었고 분이 풀리지 않는 저는 씩씩거리면서 웨이에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웨이도 중국어로 욕을 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외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이런 텃세는 제 요리에 대한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했고
아시아의 대표 나라라고 하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호텔 셰프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더 이상 중국에 있기도 싫었고 아시아 나라에 대해 안 좋은 인식들만 생겨났죠. 힘든 날이 반복될수록 저는 빨리 중국 요리를 배우고 이탈리아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여기서 머무르다간 멘탈이 남아나질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던 저에게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아시아 나라인 한국과 같이 음식 교류 문화전이 열리니 한국으로 넘어오라는 이야기였어요. 3년 전에 한국을 한번 다녀온 동료였습니다. 친구는 한국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본 나라 중에 음식 문화에 대해 제일 트렌디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정말 많아서 죽기 전에 꼭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 친구에게 바로 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호텔 메인 셰프님에게 이번에는 한국의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셰프님은 알겠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음식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 어떤 음식이 맛있고 잘하는지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오히려 왜 굳이 한국을 가는 거지? 라는 표정인 것이었죠. 면담을 끝내고 나오니 이미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던 중국 요리사들은 저에게 한국은 치안이 좋지 않아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높고 중국인보다 훨씬 불친절하다는 등 안 좋은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줬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인도 정말 불친절하고 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보다 더 별로라면 얼마나 더 최악인 거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역사를 다 베끼고 중국 요리와 음식들을 자기네 거라고 우겨대는데 왜 굳이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중국은 정정당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배우려면 중국에서 더 배우는 게 낫지. 굳이 남의 것을 베끼는 나라에서 요리를 배운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점점 더 중국인들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한 중국도 기대치보다 한참 아래였는데 이런 중국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한국은 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질 않았죠. 하지만 저는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어요. 저는 한국항공사를 예약했고 며칠 뒤에 바로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비행기는 한국항공사였고 그래도 승무원들은 좀 친절하겠지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달리 승무원은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예뻤고 미모뿐 아니라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정신도 어찌나 투철한지 승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항공사를 타고 처음 아시아 나라 여행을 왔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대회를 다니며 꽤 많은 승무원을 만나본 저로서 한국 승무원은 미모도 최고, 친절도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친절한 승무원들을 보고 한국 여행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 극진한 서비스를 받고 나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공항과 지하철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보이는 포장마차에 들어갔어요.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각이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술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다녀온 이탈리아 동료 셰프가 한국 길거리 음식 중 떡볶이랑 김밥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메뉴판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조그만 포장마차에도 음식들을 영어로 표기해놨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센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떡볶이랑 김밥을 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어묵이랑 국물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키지 않은 음식이라고 손짓과 발짓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은 이건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기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잘 몰랐던 저는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며 국물을 한 입 떠먹었는데 속이 뜨끈해지면서
장시간 비행 여파를 한순간에 쑥 내려가게 만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떡볶이는 쫄깃쫄깃하고 양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진한 양념의 맛이었어요.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을 정도로 특별한 맛이 나더라고요. 길거리에 파는 음식 퀄리티가 이렇게 맛있을 정도면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은 엄청날 거란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튀김까지 시켜 먹었고 심지어 포장마차 사장님이 외국인이 먹는 모습이 이쁘다고 계속 떡볶이를 리필해주고 국물도 다 먹으면 다시 채워주셨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서비스로 더 주는 경우는 아예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배운 이 경험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접목하여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드렸더니 확실히 고객들도 좋아하고 매장에 대해 칭찬하는 인터넷 글들이 많아지는 걸 느꼈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 서울 종로 쪽에 위치한 호텔 셰프님을 찾아갔습니다. 동료와 함께 메인 셰프님과 인사를 하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중국에서 본 주방이랑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철저한 위생 관리는 물론이고 서브로 일하는 직원들도 시스템에 맞춰서 딱딱 움직이는 모습이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라 일할 맛이 나보였어요. 반면 중국 호텔에는 홀 직원과 주방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심해서 오더가 들어오면 직원들의 실수로 종종 메뉴가 잘못 나오거나 다른 테이블로 가져다 준 경우도 많았죠. 저도 한국 요리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식재료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질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동료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을 통해 미리 연결된 업체가 산지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이나 채소, 고기들을 주방으로 바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럽은 이런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송을 하는 중에 식재료가 상하는 날이 많아요. 유럽 특성상 날씨가 대부분 더운 날에 속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음식이 변질돼서 오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날 주문하면 새벽에 딱 배송되어 고객들에게 신선한 음식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음식을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준비한 음식을 보는 순간 엄청나게 불쾌하고 짜증이 났어요.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이 말한 게 틀린 부분이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음식을 베낀 게 확실했고 이렇게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다른 나라 사람한테 중국 음식을 자기네 나라 음식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서 음식을 준비한 한국인 셰프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가 아니냐? 중국 음식인데 왜 한국 음식으로 소개하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인 셰프는 황당해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라고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김치의 모습은 빨간색 양념까지 한 파오차이와 완전 똑같았어요. 어떻게 완전 똑같이 베낄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의 음식을 배우러 온 상황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온 메인 셰프님이 무슨 상황이냐고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지금 한국이 레시피를 베끼어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왜 남의 나라 음식을 베끼고 이렇게 당당한 건지 화를 냈습니다. 메인 셰프님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진정시키면서 김치의 유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예전부터 한국의 사계절에 따라 저장식품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채소가 부족하고 저장식품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김치가 매우 중요한 식품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잘 살지 못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발효된 채소에 풍부한 영양소와 유익한 균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었죠. 당연히 김치는 한국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옛 고려 시대에는 이미 김치가 현재와 유사한 모습으로 소개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김치의 다양한 종류와 제조 방법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고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현재 맵고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 김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요즘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 김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메인 셰프님은 김치의 역사와 전통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깊이 간주되며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식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파오차이는 엄연하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자기네들이 베낀 것이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뺏어가기 위해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몰라보고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라고 이야기를 했다니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동료들은 예전부터 중국은 남의 문화들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면서 오히려 저를 다독이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요리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너무 창피했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한국의 김치, 중국의 김치에 알아봤죠. 검색한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침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대형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된 중국 음식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사이트에서는 한국 김치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한 주요 내용이 빠져 있어 오로지 1300년 전 중국 장아찌가 한국에 전해져 오늘날 김치로 진화했다 라는 문장만 있을 뿐이었죠. 이런 논리와 함께 같은 절임이라는 이유로 김치를 파오차이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줄만 알았는데 현재는 다른 나라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중국의 유튜버 리츠치는 김치를 만드는 본인의 영상에 해시태그를 중국 음식으로 적는 등 김치를 중국의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엔 중국 대사 장쥐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올려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따로 없더라고요. 파오차이와 김치가 같은 절임 음식이라는 점, 조선족의 문화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김치를 파오차이와 똑같은 용어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김치의 발전 과정이나 역사 문헌, 기록들이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았죠.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음식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심히 찾아보아도 중국에서 김치를 발전시킨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치의 특징인 배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은 중국의 파오차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 본인들의 전통 음식이라 표현되는 김치는 고춧가루로 양념된 배추의 모습이므로 중국의 주장은 파오차이가 원조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중국 요리사들은 저에게 뻔뻔하게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뻔뻔함 그 자체였던 것이죠. 중국인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엄청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 꼭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다음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한국인 동료들을 모으고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에 대해 공부한 사실에 대해서 한국인 동료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김치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침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이죠. 한국인 셰프들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니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꼭 한국의 음식임을 널리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줬죠. 저는 꼭 그러겠다고 주먹을 꽉 쥐고 얘기했습니다. 남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인 동료들은 이탈리아에서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 레시피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서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랑 김밥을 만드는 레시피는 저만의 스타일로 독특하게 만들어 보았죠. 다른 동료들도 음식을 먹어보곤 색다른 느낌이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가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요리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이탈리아에서도 꼭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절대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가 아니라 한국이 전통이고 원조라는 사실을 이탈리아 다른 동료들에게 꼭 알릴 거예요. 오늘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알려드리는 감동알림 송지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